네, 안녕하세요. 네, 2020년 국가직 7급의 무역학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가직 7급이라고 했지만 사실 무역학을 보는 직렬은 관세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직 7급의 무역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나 볼까요? 이 영상을 워낙에 소수 직렬이어서요. 네, 제가 이제 무역학을 아주 예전에 왜 시작을 했었냐면 관세직 9급을 보는 분들이 더 이상 시험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국가직 한 번밖에 없어서. 그래서 9급을 보는 분들이 뭐 세무직으로 좀 전환을 해서 지방 세무를 보거나 뭐 그러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거보다는 9급을 보고 그 다음에 7급을 도전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사실 예전에 막 프린트로 막 이렇게 시작했던 강의가 바로 이 관세직 7급 강의였었어요. 관세직 7급의 이 무역학 강의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책이 되고 이제 강의가 생기고 그랬죠. 근데 그 뒤로 계속 팔로우업을 잘 못하고 있어서 제가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시험 보신 거 제가 좀 해설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1번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역계약 자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입니다. 무역계약은 별명이 있는데요. 뭐 쌍무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분류식계약이다, 뭐 이런 별명들이 있어요.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쌍무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쌍무, 양쪽이 모두 무슨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 당사자가 동시에 채무를 부담한다. 이 말 자체가 바로 쌍무예요. 쌍무. 응? 부담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물품 인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게 바로 의무, 쌍무죠. 1번은 맞는 얘기 같네요. 두 번째는 낙성계약인데요.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승낙하면은 성립된다 이거예요. 뭔가 누군가가 청약을 했을 때 다른 쪽이 승낙하는 거. 뭐 다른 말로 하면 합의가 되죠. 합의가 되면 이 계약이 성립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 당사자의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맞는 얘기죠. 세 번째, 유상계약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급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서 무상계약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재산상 급부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대가성이 있는 것들을 주고 받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상품의 가치가 있죠. 상품을 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 또 돈을 지급하는 거 다 유상입니다. 또 분류식 계약은 이거는 요식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뭐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형식 없이 뭐 두 개가 같은 표현이네요. 특별한 형식 없이 심지어는 구두나 행위에 의해서도 꼭 문서만이 아니라 구두나 행위에 의해서도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뭐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요 내용은요. 우리 기본서의 100쪽에 있어요. 100쪽에 딱 이 표죠. 이 표에 요 네 가지가 나온 거잖아요. 낙성계약,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 합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더 생각해 두시면 좋겠어요. 합의만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되는 걸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또 유상계약, 대가관계가 있는 급부를 목적으로 한다. 쌍무계약, 양 당사자가 모두 채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분류식 계약, 문서 또는 구두 등으로도 성립이 된다. 그래요. 이 내용과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뭐 2번의 끝부분에 보시면 낙성계약을 요물계약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참 요물 같네요. 요물계약은 어쨌거나 이거는 뭐 오답이기 때문에 안 외우셔도 되지만 요물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요하는 거예요. 물건의 어떤 이동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약이 성립되는 게 누군가가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면 그것만으로 성립된다는 게 낙성계약인데 유물계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구체적으로 상품을 인도해야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유물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성계약과 오히려 반대 개념이에요. 답이 2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환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준환율, 매도환율, 재정환율, 실질환율 뭐 이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기준환율은 사실 뭐 매매 기준율에서 나온 말인데요. 기준환율은 국제 결제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화와 자국 통화 간의 환율로서 외환 시세의 이거네요. 그죠? 외환 시세의 기준이 되는 환율. 예. 매매 기준율을 말하는 거예요. 외환 시세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 말 그대로 기준 환율입니다. 매도 환율. 이제 우리가 환율을 말할 때 매도와 매입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중심으로 쓰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다 은행을 중심으로 쓰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 매도 환율은 외국한 은행이 외환을 고객들에게 판매할 때, 그러니까 외국한 은행이 판매할 때 환율이 바로 매도 환율이죠. 또 재정 환율. 이 재정 환율은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재정 환율은 그 기준 환율을 제외하고 교차 환율로부터 직접적으로 산출하는 환율이다 그랬는데 제외라는 말 일단 틀려요. 이건 조금 이따 봅시다. 또 마지막에 실질 환율. 요거는 책에는 없는데요. 뭐 기본적인 정의이긴 합니다. 실질 환율은 이거는 명목 환율을 양국의 물가 변동으로 조정한 환율. 그래서 물가가 반영이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실질 환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고 있는 것인데 답은 사실 3번이긴 하거든요. 이 재정환율에 대한 정의가 뭔가 잘못됐어요. 이 재정환율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기준환율과 교차환율, 이 크로스환율인데요. 이거 두 개의 관계를 잘못 썼어요. 이 내용을 한번 좀 봅시다. 우리 기본서의 263쪽에 환율의 정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환율, exchange rate, 환율. 환율에는 괄호 3번의 환율의 종류에 보시면 매일 $1 시장에서 거래될 때 형성되는 환율이 매매 환율인데 그때 이 매매 기준율이라는 것은 매매 환율을 근거로 다음날 아침 정해지는데 이를 $1 매매 기준율이라 한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기준 환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재정 환율인데요. 재정 환율 정의 보세요. 미국의 달러와 환율을 기초로 자동 결정되는 달러와 이외의 기타 통화 환율이래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장의 그림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기준 환율이에요. 1달러가 1,100원이다 라는 우리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 환율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뭘 알고 있냐면 1달러가 110엔이다 라는 1달러가 110엔이라는 일본 엔화와 달러와의 관계도 알 수 있어요. 그 두 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1달러가 110엔이라는 요 환율을 크로스 환율, 다른 말로 교차 환율이라고 그래요. 그거 두 개를 재정해서 결국 1달러가 1,100원이고 1달러가 110엔이면은 100엔이 1,000원이라는 그래서 원엔 환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1 환율인 기준 환율을 알고 있고 N달러 환율인 교차 환율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재정했을 때 원엔 환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제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정환율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재정환율은 크로스 환율, 교차 환율을 기준 환율로 재정해서 산출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야 재정환율이 나오는 거예요. 재정환율은 결론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보시니까 기준환율을 제외하고 아니라 이 두 개를 모두 고려해서 산출되는 것이 바로 재정환율인 거예요.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번. 가트와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트 체제가 1995년에 무너지고 WTO 체제로 넘어가게 되었죠. 우리나라는 가트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WTO 체제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동 편입이 되었는데요. 가트가 좋았다면 뭐 계속 썼겠죠. 근데 이제 가트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이게 문제였었어요. 가트와 WTO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WTO만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답이 1번이네요. 옳지 않네요.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본서의 77쪽인데요. 기본서의 77쪽. 가트 체제이다가 WTO 체제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 넘어갔느냐? 거기 77쪽 맨 밑에 줄 보세요. WTO는 국가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강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트에는 없는 강제성이 WTO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국제 무역 관계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국제 기구가 바로 WTO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1번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보겠습니다. WTO는 분쟁 해결 기구를 신설해서 가트 체제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WTO에 분쟁 해결 기구가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 DSB라는 단어는 좀 어색한 것 같기는 해요. DSB. 여기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거냐면요. 또 한번 봅시다. 그 78쪽부터 나오는 그 세계 무역기구 협정이 WTO 협정에 보면 그 중에 쭉 넘어가 보시면 그 부속서 2번 부분에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WTO 협정 중에 하나인 건데 WTO 내에서는 분쟁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 그 분쟁 해결과 관련된 협정을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DSU입니다. DSU. 여기서 이제 D는 dispute이고요. S는 settlement인데 요 U는 understanding인데 그것에 대한 그 양해 각서. 그 어떤 협정의 내용은 DSU라고 부르지만은 그 안에서 분쟁 해결 기구를 따로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해 안에 있는 분쟁 해결 기구를 뭐라고 하냐면 DSB라고 그래요. dispute settlement 분쟁 해결 body. 그게 바로 DSB예요. 우리말로는 WTO 분쟁 해결 기구라고 합니다. 예,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WTO는 분쟁 해결 기구를 신설해서 가트 체제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맞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분쟁 해결 기구 DSB라는 요 단어와 또 이것 자체의 협정의 이름 DSU 두 개를 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3번에 가트 체제는 주로 관세 인하에 주력했으나 WTO는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맞습니다. 이 WTO 체제에서는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오히려 더 까다롭고 오히려 더 은밀하게 그렇게 무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WTO에는 비관세 장벽 완화 노력이 WTO에서는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 가트 체제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에 주력했으나 WTO에는 그 WTO 협정 내에 서비스, 지식재산권과 관련돼 있는 그런 소규모 협정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 답은 1번인데요. 요번에 이 문제에서 잠깐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6번도 역시나 WTO 협정 내에서 낸 건데요. WTO 협정 문제가 여기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TRIPS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WTO 협정 안에 있는 지식재산권 협정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 지식재산권 아닌 거를 지우면 되는데 다 지식재산권 아닙니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디자인권, 특허권. 우리 책에는 어떻게 돼 있나 잠깐 볼게요. 책의 80페이지 가시면요. 80쪽에 맨 위에 WTO 협정 안에 부속서 1 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트립스 협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지리적 표시 뭐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디자인권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요. 예. 여기 디자인 요 등에는 디자인권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WTO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특허권뿐만이 아니라 디자인권도 다 들어갑니다. 예,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4번 문제. 인코텀즈 2020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FCA 조건에서 운송인은 철도, 도로, 항공,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 방식에 의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일단은 FCA 조건이라는 것이 이 복합 운송에 쓰는 그런 인코텀즈 조건이라는 거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행을 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하기로 약정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이 FCA에서 이 캐리어는
운송인 또는 운송 대리인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FCA가 복합 운송 조건이냐, 또 거기에서 이행과 조달하기로 하는 약정이냐. 상당히 조달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FCA. 기본서의 119쪽에 있는데요. FCA는 그 앞 페이지에서 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복합운송 규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X워크, FCA, CPT, CIP, DAP, DDP, DPU가 바로 복합운송 규칙. 말하자면 모든 운송사 내에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근데 FCA에서 지금 조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보세요. FCA는 지정 장소가 영업군해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 에 적재될 때, 그러니까 그 창고에서 줄 수도 있어요. 엑스워크와 동일한 장소에 줄 수 있는데 그때는 실어줘야 되죠. 예, 그리고 그 밖에 장소에 있을 때에는 그때는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서, 매도인의 운송수단이니까 싣고 가가도 내려주지는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인데, 근데 조달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FCA 조건에 맞게 FCA 조건에 맞게 인도를 해서 보낸 것이 중간에 매매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산 사람이 FCA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느냐? FCA 조건에 맞게 이미 인도된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물건을 계속 말 그대로 조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CA를 이행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을 프로큐어, 조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4번에 2번 보시면 DPU 조건에서 물품이 매도인에 의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인도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사실 인코텀즈 2020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온다 해도 이거겠죠. DPU. 여기서 이제 U가 뭡니까? 이게 내려준다라는 거죠. unloaded,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이요. 양하 준비된 상태로라는 말은, 이거는 양하가 준비된 상태이지 양하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주지 않은 상태를 좀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양하된이라고 해야지, 이 준비라는 단어는 요거는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DPU도 잠깐 보겠습니다. 요게 DPU인데요. DPU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unloaded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라고 해야지, 양하 준비된 상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 4번에 3번 보겠습니다. FAS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선측에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FAS의 이 AS는 alongside ship, 바로 이것 자체가 바로 선측이라는 말이죠. 이것 또한 FCA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도해도 되고, 그렇게 이미 인도된 물건이 중간에 매매가 되었다면 그거를 조달만 해도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거죠. 또 CIP 조건에서 매도인은 협회적 하약관의 A 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광범위한 담보 조건으로 부과할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인코텀즈 2020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 찾으라고 하면 이 DPU 조건과 바로 CIP 조건 아닙니까? CIP 조건에서 특별히 인슈런스 부분이 크게 개정이 되었거든요. 이건 좀 가서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있는 건데요. CIP 조건입니다.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여기서 이 CIP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보험의 부보 범위인데요. 매도인이 보험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줄 때 ICC A, B, C 중에서 A로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협회적 약관에 A 약관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광범위한 담보 조건, 예를 들면 all risk 조건 이런 것들로 담보를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당사자들은 더 낮은 수준의 담보 조건으로 부부하기로 합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A는 보험료가 비싸니까 ICC B나 C로 하자라고 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문제에 나온 거예요. A이어야 한다. 다만 더 낮은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요. 4번에 매도인이 협회적 하약관에 A 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광범위한 담보 조건을 부부할 수가 있는데, 당사자들은 더 낮은 수준의 담보 조건으로 부부하기로 합의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이 문제 참 좋아요. 예. 시기적으로 볼 때 2번에 나오면 딱 좋은 그런 내용이죠. 네, 5번 보겠습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서류 및 담보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UCP에 있는 보험과 관련된 것을 묻고 있어요. 보험증권은 포괄 예정보험에 의한 보험증명서 또는 통지서를 대신하여 수리될 수 없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 옳은 거 고르는 거군요. 예. 보험증권이 수리될 수 있죠. 보험증권은 수리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수리가 되는 것이고 포괄 예정보험에 의한 보험증명서도 수리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이건 뭐 선언서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수리될 수 있어요. 다 수리될 수 있습니다. 뭘 대신에 수리될 수 없다라는 말 자체가 틀리고 다 수리될 수 있어요. 다만 뭐만 수리될 수 없어요. 커버노트, 보험 부보 각서 이런 거는 수리될 수가 없죠. 두 번째, 보험 서류가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되었다고 표시된 경우 모든 원본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면 아니죠. 모든 원본을 제시해야 됩니다. 보험 서류가 2통 이상의 원본이라면 다 제시해야 돼요. 세 번째, 보험 담보에 관하여 신용장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보험 담보 금액은 물품의 FOB 또는 CIF 가격의 110%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FOB가 뭐로 들어갑니까? 예, FOB는 이것 자체에 인슈런스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인슈런스가 있는 CIP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죠? CIP 또는 CIF 가격의 110%이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다른 말은 맞는데 요 말이 틀렸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답은 4번이겠네요. 그렇죠? 네. 신용장이 통상적 위험 또는 관습적 위험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 때 이게 부정확한 용어잖아요. 예. 지진면 지진, 화산분하면 화산분하 이렇게 해야지 통상적 위험, 관습적 위험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보험 서류는 부보되지 아니한 모든 위험과 관계없이 수리가 된다예요. 이건 이제 수리되냐 안 되냐 부분인데 신용장이 이런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보험 서류는 그 책임지지 않고 그냥 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기본서의 156쪽인데요. 156쪽이에요. 수리 가능한 보험 서류의 종류. 메뉴에 보세요. 보험증권 일단 들어가죠. 인슈런스 팔러시. 그리고 예정보험하에 보험증명서 들어가죠. 보험증명서. 그리고 선언서. 이건 이제 이 문제에선 통지서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뭐는 안 된다? 보험 중개인이 발행하는 보험 부보각서 커버노트는 수리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위에 있는 세 개는 되는 거고 밑에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기억번에 보험 서류가 원본 한 통을 초과해서 발행됐을 때에는 뭐가 제시돼야 된다? 모든 원본이 제시돼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디귿번에 보시면 보험 커버 금액은 적어도 상품에 CIF, CIP 어쨌거나 그래도 인슈런스가 들어가야 돼요. CIF나 CIP 금액의 110%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의 답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사실 여기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거는 UCP를 직접 찾아보면 375쪽인데요. UCP 28조에 그 보험에 관련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험서를 만약 신용장이 보통의 위험, 통상적 위험, 관례적인 위험, 관습적인 위험과 같은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했다면 커버되지 않은 어떤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받아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신제품 도입 초기에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초기에 이윤을 극대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나가는 그런 국제 가격 전략이 뭐냐네요. 처음에 높은 가격을 책정하면 좋은 건 뭐예요? 고소득자들이 가격 상관없이 일단은 사죠. 그래서 처음에 이윤을 극대화하고 점점 가격을 인하해 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방법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저가 전략으로 시작해서 시장 침투를 빠르게 하는 그런 방법을 들 수도 있겠죠. 무조건 처음부터 싸게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또 고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고가로 갔다가 낮추는 방법이 있고 처음에 저가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네,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밑에 있는 레퍼런스나 오드 프라이싱 이거는 그냥 여기에 배경으로 오답용으로 지금 넣어 놓은 것이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거 두 개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페너트레이션이 뭐예요?
이거 자체가 영어 단어 자체가 뭔가에 침입하고 침투하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침입하고 침투하려면 이거는 저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초기 저가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스키밍 프라이싱 스트래티지 이게 스키밍이 뭔 뜻입니까? 이게? 처음에 뭔가 한몫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스키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고가로 가다가 나중에 점점 저가로 가격을 인하하는 이런 방식이죠. 예, 사실 이게 기본서에 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하기도 뭐한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번에 보완을 해서 더 써야 되겠어요. 330쪽에 보시면요. 현지 경영 전략 중에 4P가 있죠. 제품, 가격, 촉진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중에 가격에 보시면 끝부분에 가격 책정하는 방법에 원가가산법, 증분가격법, 경험곡선 가격결정법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목표 중심 가격결정법이에요. 거기에는 침투가격 전략이라는 게 있고 초기 고가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두 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침투가격 전략은 penetration pricing strategy. 이거는 낮은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고가 전략은 처음에 한번 땡기는 거죠. 예, 스키밍 프라이싱 스트래티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아주 많은 책에서 두 개를 비교를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좀 잘 좀 정리해 놓으시고 저도 이 다음 책을 쓸 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해 놓으려고 그래요. 8번 보겠습니다. 발라사가 분류한 경제통합의 유형을 발전 단계에 따라 낮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발라사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예, 경제통합의 유형을 처음부터 뒤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발전이 되어 가느냐 한번 볼까요? 예, 요거는 82쪽에 있는데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 경제통합 요 순서대로 발전해 가죠. 바로 요 순서 아닙니까? 예. 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 경제통합입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각각의 경제통합의 뭐 특징을 물은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저 5개를 나열하라고 했어요. 뭐가 답입니까? 자유무역지역, 그 다음에 관세동맹이죠. 공동시장 답이 3번이네요. 그렇죠? 9번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진입 방법의 일반적 유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 1번에 라이센싱은 특정 기업이 특허, 노하우, 기술 등과 같은 무형 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기업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그렇죠. 여기 지금 이제 라이센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무형 재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죠. 그리고 그 대가로 로열티와 같은 것들을 받는 계약 형태가 바로 라이센스입니다. 기술 빌려주고 로열티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 뭐 틀린 게 없네요. 답은 일단 1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계약 생산 방식은 현지국 기업의 경영 업무를 대신 맡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이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수취하는 계약 형태이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현지국 기업의 경영 업무를 대신 맡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는데요. 그리고 경영을 잘 해주고 나중에 대가를 수취하는 거예요. 아니 경영을 다시 하면 경영관리 계약이겠죠. 이건 계약 생산 방식이 아니라 경영관리 계약입니다. 호텔업이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3번에 국제기업이 진출 대상국에 있는 기존의 제조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계약 조건 하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현지국이나 제3국에 판매하는 계약 형태가 바로 저 위쪽에 있었던 계약 생산 방식이네요. 또는 뭐 국제 하청 생산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국제 하청 생산 또는 계약 생산 방식 그렇게 불러요. 턴키 계약이 아니죠. 3번에 보시면 오히려 뒤쪽에 있는 기획조사, 설계조달, 시공 등 프로젝트 전체를 포괄하는 일괄수주 계약 형태 이게 바로 턴키 계약이죠. 요게 턴키예요. 요거는 계약 생산이고 답이 하나씩 밀렸네요. 그죠? 예,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래요. 이거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예. 국제 계약 사업에는 국제 라이센싱이 있는데요. 라이센싱 이 문제의 답이었죠.
한 국가의 기업 라이선서가 다른 국가의 기업 라이선시에게 특허 노하우 등록상표 기타 무형자산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무형자산을 공유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게 사용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형자산을 공유한다,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뭘 받아요? 로열티 등을 받는 계약 방식이 바로 라이센싱이죠. 또 322쪽에 보시면 경영 업무를 대신 맡아 관리하고,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네요. 경영 업무를 대신 맡아 관리하고 경영관리 수수료를 소유회사가 경영회사에게 지급하는 계약 방식은 국제 경영관리 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제 턴키 계약은 설비가 가동될 수 있는 상태로 다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키를 준다는 거죠. 턴키 하는 일괄수주 계약 방식. 이 표현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일괄수주 계약 방식. 이게 바로 턴키 계약에 쓰는 그런 말입니다. 또 국제 하청 생산 계약, 생산 계약 방식, 계약 생산 방식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요. 예. 이건 말 그대로 기업이 해외 기업, 하청 기업에게 주문 명세대로 생산하라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방식이 바로 국제 하청 생산 계약 방식입니다. 10번 보시죠. 우리 무역학 문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10라운드는 사실 최근의 얘기인데요. 뭐 각 교수님들의 책에도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예, 최근에 뭐 인터넷에 찾아야 나올 정도의 뭐 그런 내용인데요. 신라운드, 뉴 라운드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WTO 체제 내에서 새로운 의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서비스나 또는 농산물 이런 새로운 의제를 내걸었는데, 이제 1990년대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 2000년대까지도 계속 새로운 의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추가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무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역과 노동 문제도 한번 연결시켜보자. 또 무역과 환경 문제도 연결시켜보자. 뭐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인 그런 의제들인데 그런 게 시험에 냈네요. 예. 보니까 국제 기준보다 낮은 노동 기준 하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이나 근로 조건을 국제무역과 연계시키는 거. 그러니까 노동과 무역을 연결시키는 얘기를 예전엔 못했었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연결을 시키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회의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노동과 무역 이야기. 우리 노동자들 화이트 칼라라고 해요. 블루 칼라라고 그래요. 블루 칼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거기서 따가지고 블루 라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두 개는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지금 요거 두 개를 지금 신라운드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린 라운드는 뭐겠어요? 그린이 바로 이게 환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무역의 관계를 우리가 논의하자라고 하면 그린 라운드가 되는 것이고, 노동과 무역의 관계를 논의하자라고 하면 블루 라운드가 되는 것이고 그래요. 예.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11번.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CISG 상에서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대해 잘 봐야 돼요. 이건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이죠.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 이건 아예 외우자 그러지 않았어요?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 이건 내용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103쪽에 보시면은 103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매수인의 구제권, 매수인의 권리는 계약 해제권, 매도인에도 계약 해제권. 매수인에게 특정 이행 청구권, 매도인에게 특정 이행 청구권. 매수인에게도 매도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 다른 게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매수인에게만 있는 것이 대금 감액 청구권이고, 매도인에게만 있는 것이 물품 명세 확정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도인의 구제 방법에,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 방법에서 이 물품 명세 확정권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본 적이 있었죠. 지금 이 문제 자체가 매도인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답은 뭐겠어요? 물품 명세 확정권 이거예요. 이거는 뭐 답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12번 볼게요. 근대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요.
무역이론 자체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이 맞으냐 틀리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고전적 무역이론이냐 근대 무역이론이냐 현대 무역이론이냐 이거를 시기별로 나누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 노동 생산성, 노동 이야기도 나오고 레온티에프 역설, 그리고 하벌러 이야기도 나오고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도 나오고 그래요. 시대 구분을 하라는 건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표가 있는데요. 고전적 무역 이론에는 절대 우위론, 비교 우위론, 상호 수요설이 있어요. 그리고 근대 무역 이론에는 기회비용 이론, 요소 부존 이론, 그리고 요소 가격 균등화 이론이 있어요. 근데 요소 부존 이론 안에 그 안에 레온티에프 역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현대 무역 이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시선다로 나왔기 때문에 요 세 개 또는 네 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예. 하벌러의 기회비용 이론, 핵셔우린의 요소 부존 이론, 그 안에 레온티에프 역설, 그리고 사무엘슨의 요소 가격 균등화 이론. 아닌 거는 고전적 무역 이론이나 현대 무역 이론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고전적 무역 이론은 노동을 유일한 생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에 보시면 그 주요 내용의 마지막 줄 보세요. 노동의 투입량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노동 가치설에 기초하고 있죠. 한 사람이 투입되어서 만든 물건이냐, 두 사람이 투입되어서 만든 물건이냐, 한 사람 투입보다는 두 사람이 투입되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거를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품의 재화의 가치인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노동 가치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전적 무역 이론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일본의 국가 간에 교환되는 재화의 가치는 노동 생산성이 같을 때, 이 노동 생산성이 같다라는 것은 이거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더 숙련되었고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 생산성이 같을 때 그 재화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가? 재화의 가치, 가격이. 그게 맞죠? 맞는 말인데 이게 바로 노동가치설 고전적 무역 이론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핵셔우린 정리나 레온티에프 역설, 하벌러의 기회비용, 또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 이런 것들이 모두 근대 무역 이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카테고리를 알자 그런 얘기고요. 13번 보겠습니다. 해상 운송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상 운송 계약입니다. 용선 운송 계약은 뭔지, 개품 운송 계약은 뭔지, 항해 용선 계약은 뭔지, 나용선 계약은 뭔지. 여기 딱 보니까요. 항해 용선 계약에도 용선이란 말이 들어가고 나용선에도 용선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위쪽에 용선 운송 계약이 있네요. 그러니까 용선 운송 계약 안에 항해 용선 계약이나 나용선 계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정의를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이 뭐니에요. 그래서 옳은 거 지금 고르고 있는 건데요. 잠깐 내용 좀 보고 오겠습니다. 기본서의 177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해상운송 계약의 종류에 개품운송 계약 그리고 용선운송 계약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주 사지선다로 내기가 딱 좋게 되어 있죠. 개품운송 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운송. 그래서 여기서 이 개별적으로 체결한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라이너 텀, 이게 바로 전기선을 이용하는 그런 운송 계약입니다. 또 용선 운송 계약, 차터 파티는요. 정기 용선 계약이라는 것은 기간 단위로 빌리는 거예요. 항해 용선 계약은 항차 단위로 빌리는 거죠. 홍콩까지 갔다 올 때까지 빌린다. 이렇게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1항차 또는 수개항차 단위로 빌리는 것이고 나용선 계약은 이 배럴보트 차터, 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박 자체만 용선하고 빌린 사람이 선장과 선원을 채워 넣어서 운항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용선 운송 계약은 선박회사가 다수의 하주로부터 개개의 물품을 개별적으로 운송 계약 체결. 이 용선 운송 계약이 아니네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밑에 있는 개품 운송 계약인데요. 그렇죠? 예. 화주가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거. 선복이라는 거, 쉽스 스페이스, 이것이 바로 그냥 배의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빌려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 한다. 이거는 용선 운송 계약의
여기 선복이 바로 쉽스 스페이스인데요.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 한다. 이게 용선운송계약 전체에 대한 그런 정의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번과 2번은 두 개 다 틀렸네. 그러니까 용선운송계약과 개품운송계약을 지금 이게 두 개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과 4번은 용선계약 안에 있는 것인데요. 3번에 화주가 선주로부터 일정 기간 선박을 빌리는 것으로 용선 기간에 따라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번에 나용선 계약은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아무런 장비를 갖추지 않은 선체만 빌리고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선원, 장비, 소모품 등 용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 뭐가 맞나요? 답이 4번이겠네요. 여기 3번에 일정 기간 선박을 빌리는 것은 항해 용선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정기 용선 계약이라고 그래요. 항해 용선 계약과 용선 운송 계약은 다른 말이에요. 용선 운송 계약은 큰 개념이고 그 안에 항해 용선 계약이 있는 거예요. 항해 용선 계약은 항해 단위, 항차 단위인 거예요. 기간 단위는 정기 용선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인 용어 정의가 이번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14번 분쟁 해결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게 계약서에 들어가는 조건이죠.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기역, 소송을 제기할 관할 법원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재한 조항. 이거는 관할 법원을 미리 계약서에 써놓자라는 거예요. 또 니은번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이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하여지는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한 조항. 그러니까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정할 것이냐. 이 어느 국가의 법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은번에는 준거법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각각 영어로 뭐라고 하냐요. 무역학이 전체가 지금 막 지금 영어로 다 나오고 있어요. 마치 무역영어 시험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올 거예요. 107쪽에 가시면요. 계약서에 나오는 이면 기재 조건인데 이게 더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권리침해 조항을 infringement clause라고 그래요. 그리고 완전 합의 조항은 entire agreement clause라고 하고 또 재판 관할 조항은 jurisdiction clause라고 그래요. 법원을 어느 법원을 쓸 거냐 뭐 그런 거죠. 예. 뭐 이런 거예요. 다시 문제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 재판 관할, 이 관할 법원을 정하는 계약서에 조항이 있다면 그거는 2번에 jurisdiction clause 이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준거법 조항, 이 governing law clause는 제가 책에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2번만 가지고도 사실 문제를 풀 수는 있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요거 하나 더 추가해 놓으시죠. 예. governing law clause 이게 바로 준거법 조항입니다. 15번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추심 문제네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상업서류란 환어음, 약수거음, 수표 또는 기타 금전의 직을 받기 위해 사용되는 증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 볼까요? 네. 추심결제 방식은 수출상이 약정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상의 거래은행인 추심 의뢰은행이 관련 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제시하면 추심은행이 서류가 계약서상에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지급 또는 인수를 하는 결제 방식이다 그랬어요. 추심결제 방식은 수출상이 약정물품을 선적한 후 그 다음에 서류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관련 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제시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관련 서류에는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상업 서류가 있고 금융 서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커머셜 다큐먼츠가 있고 그리고 파이낸셜 다큐먼츠가 있어요. 지금 그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 URC라는 추심 통일규칙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환어음, 약수거음, 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받기 위해 사용되는 증서 이런 것들은 이거는 상업서류가 아니라 금융서류예요. 그래서 이거는 용어 정의가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 자리에는 금융서류라고 해야 되고 영어로는 financial documents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1번 일단 아니네요. 그 다음에 2번 추심 지시서는 추심 의뢰 은행이 추심 은행으로 송부하죠. 그러니까 추심 의뢰를 수출상이 하잖아요. 그럼 그 추심 의뢰 은행이 추심 은행에게 추심 의뢰하죠. 근데 추심 의뢰서는 추심 지시서는 꼭 직접 송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되고 중개 은행을 통해서 중개해서 다른 은행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송부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또 서류가 일람 출급인 경우에는 일람 출급이면 어음을 보자마자 바로 갚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체 없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 제시은행은 뭔 얘기입니까? 제시은행은 최종적으로 수입자에게 서류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프레젠팅하는 제시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 잠깐 보시면은 그 159쪽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렸었죠. 그리고 이거 하나 꼭 추가해 놓으시라고 그랬는데 그 출심 결제 방식에서 이 제시은행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심 은행이 제시 은행을 통해서 수입사에게 서류를 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일람 출급, DP 방식이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3번이 옳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추심 의뢰인은 추심 지시서에 따라 제시를 받아야 할 자를 말한다. 그럴듯하기도 하고요. 추심 의뢰인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제시를 받아야 될 자? 이거는 뭔가 서류를 받아야 될 자인데요. 158쪽으로 가시면 추심 결제 방식의 거래 당사자들을 보세요. 추심 의뢰인은요. 프린시펄, 예, 추심 의뢰인은 수출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추심을 의뢰하는 거죠. 서류를 오히려 갖다 주는 사람이죠. 제시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밑에 보세요. 추심 지시서에 따라 어음의 제시를 받게 되는 자. 제시를 받게 되는 자가 바로 드로이 지급인인 수입자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전에 그 문제에 있었던 그 제시받게 되는 자는 지급인 드로이에 대한 정의이지 프린시펄 추심 의뢰인에 대한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추심 의뢰인이 아니라 이 자리에는 지급인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영어로는 드로이, 그죠? 예, 더블 E 써서요. 예,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16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홀 모형이 뭐예요? 딱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사회의 문화를 보면서 고배경 문화 사회가 있고 또 저배경 문화 사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배경 문화가 뭐예요? 꼭 말을 해야 아니? 뭐 이거죠. 꼭 문서화되어 있지 않아도 그 정황,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파악을 좀 해 나가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를 고배경 문화라고 그래요. 동양 쪽이 그렇죠. 서양 쪽은 서류를 써야 돼요. 아니면 아닌 거야. 이게 바로 저배경 문화인 거죠.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직원을 채용할 때 저배경 문화와 고배경 문화 모두 인맥보다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중시하는 점에선 차이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인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고배경 문화가 그렇죠. 저배경 문화 서양 사회에서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예, 아니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업번은 맞다고 하기 힘들어요. 저배경 문화에서는 상황보다 명시적으로 작성된 문서나 기록. 저배경 문화는요. 딱 적혀져 있어야 돼. 문서나 기록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니은번이 맞네요. 디귿번에 고배경 문화는 협상 시 시간이 걸리며 협상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반면 저배경 문화는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그렇겠죠. 이 고배경 문화는 뭔가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 협상 과정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저배경 문화는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디귿도 맞고요. 리을번에 조직의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그 고배경 문화에서는요. 실제 실무자가 잘못을 해도 책임자가 누구냐. 이런 걸 따져요. 근데 저배경 문화는 잘못을 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기 최고위층에 그 책임 소재가 있다면 이거는 고배경 문화예요. 근데 최하위층의 실무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건 저배경 문화예요. 그 1번은 중요해 보이는데요. 또 제가 보니까 아주 또 중요하게
또 시험에 반영되고 있는 그 책 중에 하나가 이걸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다음 기본서에 이걸 더 추가할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생각을 해보셔도 알 수는 있는데 외워두세요. 예, 고배경 문화는 최고위층이 책임을 진다. 자기 하지 않았잖아. 그렇지만은 관리 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책임지는 문화. 이게 바로 이제 동양의 문화, 고배경 문화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해서 답이 3번입니다. 17번 균형 성과표의 네 가지 관점 중 가장 미래지향적인 관점이자 다른 세 가지 관점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인 관점은 무엇이냐. 무역학 시험인지 경영학 시험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어요. 무역학 시험에 경영학 교수님들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대거 드러납니다. 균형 성과표, 예, 꼭 뭐 무역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균형 성과표의 네 가지 관점이 바로 이 네 가지 관점이에요. 근데 말을 잘 보세요. 균형 성과표, 뭐 성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 어느 회사의 비전과 성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뭘 기준으로 많이 하냐면 얼마나 벌었는가. 그러니까 수치화된 어떤 것으로 평가를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재무적인 관점이에요. 이것이 가장 전통적인 관점의 뭐 그런 성과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근데 비재무적인 돈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도 평가가 돼야 돼요.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미래의 어떤 모습이 될지,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참조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나머지 세 개인 거예요.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미래지향적인 관점이자 다른 세 가지 관점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인 관점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네. 고객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내부 프로세스가 잘 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습이 이루어져야지, 직원 교육이 돼야지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등도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4번입니다. 18번 영국 해상보험법상 현실 전손에 해당하는 손해만을 모두 고른 것은. 현실 전손과 우리 비교해서 봐야 될 것은 추정 전손이라는 게 있죠. 현실 전손은 정말로 다 망가진 거죠. 근데 추정 전손은 거의 망가져서 뭔가 분손은 분손이야. 근데 거의 다 망가져가지고 차라리 전손인 게 낫겠어. 그래서 위부를 해서 전손 보험금을 타죠. 그렇게 된 전손을 추정 전손이라고 그래요.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을 구분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현실 전손이니까 아마도 오답들은 추정 전손에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이 보험의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박탈당했대요. 그러면은 뭐 이 정도 되면요, 이게 현실 전손이에요. 더 이상 내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뭔가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건 현실 전손이고요. 니은번에 보험 목적물인 선박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경우에 그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 후에 선박가액을 초과한대요. 그러니까 수리할 수는 있으나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차라리 추정전손하는 게 낫겠죠. 니은번은 추정전손입니다. 디귿번에 해상사업에 종사하는 보험 목적물이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물건은 온전할 수 있는데 뭐 연락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현실 전손으로 봐야 합니다. 리을번 보험 목적물인 화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수리하는 비용과 화물을 목적항까지 수송하는 비용이 도착 시에 화물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에 거는 이제 선박 얘기고 밑에 건 이제 화물 이야기인데요.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뭔가 뭐뭐를 초과하는 경우, 뭐뭐를 초과하는 경우. 돈이 더 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식이 바로 추정전손에 쓰이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답은 기억과 디귿을 합쳐서 1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기본서에 196쪽에 나오는데요. 196쪽. 이 전손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 있죠. 이걸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현실 전손은 실체적으로 멸실이 된 거, 본래 성질이 상실된 거. 이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3번과 4번에서 나오는 거예요. 피보험자의 지배력이 상실되었다. 선박의 행방
상당 기간 불명, 행방 불명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현실 전손이고요. 추정 전손은 뭔가 회복되었을 때 화물의 가액을 초과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추정 전손 쪽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19번 딤자. 예, 딤자. 예. 누굽니까? 딤자. 예. 임자 아니고요. 딤자. 예? 딤자. 저도 처음 본 사람이에요. 딤자가 제시한 글로벌 기업의 조직 형태래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뭐 딱히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예. 글로벌 기업의 조직 형태.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품이 아주 많아. 이 회사는. 그러면 일본 쪽에서는 뭐 자동차를 다루고 또 독일 쪽에서는 중장비를 다루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직을 다룰 때 제품이 많으면 제품별로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2번인데요. 제품별 조직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성격과 기술 등에 있어 차이가 많은 경우에 채택하는 형태이죠. 맞아요. 그런데 물건은 뭐 단순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생산하는 파트, 이거를 마케팅하는 파트,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나누는 것도 뭐 글로벌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직 형태입니다. 그런 게 바로 기능별 조직이에요. 제품의 종류가 적고 생산이나 판매 지역의 범위가 좁을 때 채택하는 말 그대로 기능별로 파트를 나누는 거예요. 또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생산이나 판매 등이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지역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동남아 지역, 유럽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지역별 조직이라고 그래요. 또 이 매트리스 조직이라는 건요. 이런 기능별, 제품별, 지역별 조직을 이거를 섞는 거예요. 혼합적으로. 그러니까 딱히 어떤 조직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이런 것들을 혼합시키는, 적절히 조화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게 4번의 이 뒷부분의 설명은 틀렸는데요.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 조직 내 제품 사업부와 같이 하나의 독립된 사업 단위로 운영하는 형태에 그랬어요. 여기 좀 보시면 사업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뒷부분에 대한 이 설명은 이 사업부별 조직을 말해요. 사업부 단위로 나누는 거. 사업부별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딤자가 제시한 글로벌 기업의 조직 형태는 총 5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지선다에 나오게 되면 3개는 맞고 하나는 다른 설명으로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이 4번인데 뭐 똑같이 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매트릭스 조직이 뭐 또 다시 한번 시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매트릭스 조직은 뭐라고요? 매트릭스 조직을 설명하려면 기능별 조직, 제품별 조직, 지역별 조직에 쓰는 이 기능과 제품과 지역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쓰는 것이 바로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20번 해외 직접 투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외 직접 투자 이론 내부화 이론, 절충 이론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예. 독점적 우위 이론에서 우위 요소는 특정 기업만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우위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입 장벽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이 독점적 우위 이론에서 이 독점적 우위 요소는 해외 시장 진입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우위여야지 사실 나가죠. 예. 맞습니다. 특정 기업만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우위, 그게 바로 독점적 우위죠. 과점적 이론이라고도 하고 뭐 독과점적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나라가 가니까 같이 가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과점적 이론, 독과점적 이론 여기에는 이 밴드웨건 효과가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4번의 내부화 이론은 시장을 통해 기업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사업 거래를 내부화하기 위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말을 좀 어렵게 써놓긴 했는데요. 이 내부화 이론이라는 건 왜 혼자 하나? 왜 딴 사람들한테 외부화 시키면서 맡기지 않고 왜 자기가 혼자 100% 해외 직접 투자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론이죠. 근데 이 3번이 문제예요. 제품 수명 주기 이론에서 제품이 성장기에 접어들면 제품이 표준화되고 가격 경쟁력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생산 시절을 이전하게 된다. 아니거든요. 이 제품 표준화
또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한다는 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지 성장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시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짝 해외 직접 투자 이론 리뷰 좀 할게요. 이 독점적 우위 이론은 말 그대로 독점적 우위, 저 말 자체가 포인트죠. 기업 투기의 독점적 우위를 활용하기 위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독점적 우위 이론입니다. 내부화 이론은 왜 외부화하지 않고 자기가 다 하는가, 내부화, 자기 혼자 하는 걸 말해요. 왜 100% 직접 투자를 하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독과점적 대응 이론은 과점적 경쟁 기업 간의 대응 진출 및 상호 경쟁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이거는 꼭 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가면 펩시콜라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 우리가 과점적 경쟁 이론이라고도 부르고 니커보크의 모형이라고도 부르고 이걸 뭐라고도 부른다? 밴드 웨건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요즘에 아주 핫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독과점적 대응 이론이에요. 이것의 다양한 표현들 꼭 좀 외워두세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보다는 그 앞쪽에 그 제품 수명 주기 이론 부분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의 52쪽인데요. 52쪽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격은 계속 낮아져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실태기 하면서 계속 낮아집니다. 근데 경쟁은 성숙기에 아주 심해지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생산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생산은 처음에는 기술 경쟁국에서 생산되고 개발도상국 수출이 되다가 성숙기가 되면 개발도상국으로, 여기 이제 인건비가 낮으니까요. 이쪽으로 생산이 이전이 돼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으로 생산이 이전이 되는 것은 이거는 성숙기의 내용인데 성숙기에 보니까 이때 기술 표준화가 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성장기라고 지금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번에서 이 성장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성숙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늘 제품 수명 주기로는 이건 뭐 성장기와 성숙기 이 두 개 바꿔놓는 게 일이에요. 도입기와 세태기를 바꿔놓으면 이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근데 성장기와 성숙기는 구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연구하는 것이 제품 수명 주기 이론, PLC 이론을 연구하는 좋은 태도인 거예요. 한번 쭉 보셨는데 해보실만 합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